이제야 갤러리 투어를 앞에 말씀드린 2시간은 뭐 거의 서설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국립박물관에서 했던 강의의 2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히 자세히 들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유물은 이것이 아닌데 이게 사실상 첫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남인도 불교 미술이긴 하지만 이것은 인도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염원하는 어떤 염원하고 찬탄하는 생명의 환희에 대한 거다. 사실상 주제는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거의 첫 장면에 이거를 넣었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보시겠습니다만 생명이 막 이렇게 식물 이렇게 자라나고 생장하고 그런 느낌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전시는 크게 2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를 신비의 숲이라고 붙이고 2번째를 이야기의 숲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주로 불교도 불교지만 불교 이전부터도 범종교적인 그런 신들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인도 불교에서 본 삶의 환희와 같은 그런 주제들이 있고, 이 2번째 부분은 좀 더 불교 신앙과 관련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유고를 사리로 모시는 뭐 그런 불탑을 만들어서 모시는 거라든지 또 불상을 만든다든지 부처님 삶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2번째 방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방을 첫 번째 방은 3부분으로 나누고 4번째 방은 4부분으로 나눠서 그걸 여러분들께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거의 그 전시 순서대로인데 제가 순서를 조금씩은 바꿨습니다. 그래야 더 이야기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풍요로운 자연, 싱그러운 생명 그랬는데 뭐 제목에서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씀드린 삶에 대한 환희. 우리가 결국은 뭐 존재로 나서 가는 역할 중에 제일 큰 역할은 이 생명체를 이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 존재로서 이 많은 존재들과 결국은 순환하고 뭐 지수화풍으로도 순환하겠지만 이제 그런 속에서 인도 사람들은 이런 상징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 항아리가 있고 거기서 연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죠. 이거 보시면 어떠세요? 굉장히 풍성해 보이고 저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행복한 느낌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에게 연꽃은 위에 불교 경전에서는 청정함의 상징이라고 하고 뭐 진흙에 물들지 않고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인도 사람들에게 더 뿌리 깊은 연화의 연꽃의 상징적인 의미는 탄생과 생장과 풍요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이 다 그렇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연꽃으로 썼어요. 항아리는 보통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근원적인 공간이고, 그러니까 여성의 상징일 수도 있고 자궁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고요. 거기서 연꽃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피어나와. 이건 문자 그대로 풍요에 대한 염원을 나타낸 거죠. 풍요에 대한 염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루트의 송괴. 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루트 조각들은 약간 짙은 갈색 부조들인데 전시장은 빛을 너무 세게 쳐가지고 좀 허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색깔이 조금 좀 죽은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이제 연꽃의 동굴을 이렇게 보시면은
생명이 이렇게 쭉 순환되면서 이어진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들죠.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역시 바루트에서 온 것이고, 요것은 아잔타 석굴에 그려졌던 벽화의 모사화인데, 아잔타 석굴에서 조금 더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꽃들의 덩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덩굴 무늬는 뭐 굉장히 여러 문화에서 유행했던 것인데, 역시 풍요로운 삶에 대한 염원을 나타내는 것이고, 역시 바루트에서 온 것인데 역시 갈색 조의 부조로 되어 있죠. 그 풍요의 정령을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신들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그냥 계속 섬겨지기도 했던, 그래서 이제 풍요의 정령이 남성으로 표현된 경우도 있고 여성으로 표현된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남성으로 표현이 됐고, 지금 인도 사람들은 연꽃이 있는 곳이 굉장히 천국과 같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패러다이스의 이미지는 다 연꽃, 연못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서 이 풍요의 정령이 자기의 입에서 연꽃 줄기를 이렇게 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풍요에 대한 영혼을 입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자기가 손으로 잡고 있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결국은 생장이 이루어질 연꽃 받침들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신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기도 하죠. 이거는 여인이죠. 여인인데 이것을 불교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교 맥락에서도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그 풍요의 정령을 여성으로 나타내기도 했는데, 그 여신들을 약시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도 사람들은 뭐 몸을 굉장히 사랑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몸은, 이 여성은 자신의 출산이나 그런 것들과 관련된 몸을 강조하고 있고, 자신의 가슴을 잡고, 사람들은 몸을 사랑한다는 게 여기 사실은 얇은 옷을 입은 것인데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몸을 다 드러내게 여성의 생산과 관련된 특징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의 생산의 힘을, 생명 탄생의 힘을 충상한다고 했는데, 인도는 굉장히 이제 뒤에 힌두교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아주 낮은데, 낮은데 대체로 여신은 또 숭상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가능하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힌두교에서는 여신 숭배가 중요한 흐름을 하나 이루기도 하는데, 이 락슈미라고 하는 여신은 보통 비슈누 신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움, 행운 뭐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신인데, 이런 것이 불교에서 쓰이기도 하고 힌두교에서 쓰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은 힌두교 신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전시에 포함을 시켰고요. 이 신들은 역시 연꽃 위에 이렇게 앉아 있고, 그 밑에 역시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에서 연꽃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락슈미 여신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뒤쪽을 보면은 이렇게 풍성하게 연꽃 봉우리들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요에 대한 염원을 나타낸 것이고, 근데 이것은 마투라에서 만들어진, 앞서와 달리 바루트와 달리 마투라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정령들은 물에 사는 정령으로 이렇게 악어처럼 생긴 마카라 같은 동물들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이건 마카라면서도 그 사자 머리처럼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런 조그만 것들도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신비로운 인도의 신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주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된 신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여성의 그 생산의 힘을 이제 인간적으로 나타낸 것을 약시라고, 여신은 약시, 남자는 약샤라고 부른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약시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표현이 된 것이, 이건 바루트 것이고, 이것은 아마라바티 앞에서 봤을 때, 이건
서쪽 동인도의 서벵골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남신은 약샤라고 그랬는데 남신을 이렇게 남자 형태로 만든 것들도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얼굴 모습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이건 앞에서 보셨던 거죠. 네. 이렇게 키가 땅따란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전시에서 이제 제일 흥미롭게 보이는 것 중에는 이런 식으로 땅따라게 표현하고 그러는 건 어떻게 보면 풍요의 신을 나타내는 모습이 다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과거는 고통이 많은 시대였고 배고픔의 고통도 많은 시대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퉁퉁하게 살찐 몸매를 좋아했죠. 그것이 상스럽고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요즘같이 가늘고 뭐 그런 몸매를 좋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신들도 복을 가져다 주니 그런 신들도 키가 작으면서 뚱뚱하게 살이 찌고 배가 나오고 도교 신선들이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도에서도 그런 신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약샤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작은 땅따란 모습으로. 근데 이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키도 작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머리 위쪽이 연꽃으로 돼 있고 거기에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나오고 있는데 실은 머리카락이 아니고 돈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화폐들이, 그러니까 뭐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뭐 사실이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주 정말 직설적으로 또 약샤신이 이렇게 돈주머니를 들고 있기도 하고 뭐 항아리에서 돈이 나오기도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고 여러분들 가서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사는 신들을 나가라는 코브라 뱀 모양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가는 근데 사실은 육도 윤회로 보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못해요. 그래서 나가로 태어나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근데 무서운 동물 아니에요. 물에 살면서 사람들도 해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신처럼 신령스러운 정령으로 이렇게 대접을 한 거죠. 그래서 코브라 나가를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해서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렇게 사람 모습의 뒤쪽에 뱀머리가 이렇게 여러 개 달린 후드가 달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광배처럼 보기도 하지만 여기 각각에 다 머리가 7개가 있었던 걸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도 머리가 여러 개 쪽에 달려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코브라 뱀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신으로서 숭상이 됐고, 인도의 뭐 신화에는, 불교 신화에도 나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나가 얘기, 그 다음에 독수리 얘기, 나가 얘기 뭐 불교 부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서 많이 나오고 뭐 그런데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인도의 불교에서 보는 모든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인도의 범종교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 문화에서 나온 거지 불교 고유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정말 이건 진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세상에 고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인도 불교도들이 쓴 것은 다 인도 문화에 있던 것들을 가져온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동남아시아에 전해질 때 이런 동남아시아에서는 가령 문자도 전해지고 어휘도 전해지고 신화도 전해지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물의 치수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물의 신을 제일 중요하게 섬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 권보살님 캄보디아 다녀오셨다고 했지만 가면 전부 뱀투성이고 전부 뱀과 관련된 신화 장면들이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남인도의 불교 후원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좀 이 섹션은 좀 문제가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남인도의 불교 후원자라고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맨 처음에 놓은 부조가 이 전시 전체
처음에는 부조가 사타바나 왕의 부조가 있어요. 이게 뭐 후원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 전시에 오지 않았지만 남인도에 있는 저 박물관에 있는 부조 중에는 이렇게 이게 전륜성왕입니다. 전륜성왕은 인도에서 제왕을 나타내는 거죠. 수레바퀴를 무기로 가지거나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저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는 왕인데 전륜성왕과 전륜성에 가진 7가지 보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부조인데 이건 이번 전시에 오진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후원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저 자가야페타는 안드라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안드라 지역에서 나온 건데 나머지 것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후원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좀 약간 잡다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흑인형 여인들이 있는데 이게 뭐 보통 여성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것도 다 신앙과 관련된 그런 흑인형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역도 이거 파트나는 겐지스강 중류 지역이죠. 이쪽 지역은 아니고 우타프라데시도 그쪽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뭐 장신구 비슷한 그런 것들 여러 문양들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치 무슨 시주자나 그런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수 없고요. 보통 평범한 인물을 이렇게 만든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흑인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조그만 물건들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이런 건 흥미롭죠. 이거 금귀걸이 이제 당시 사람들이 아마 썼을 테니까 이건 안드라프라데시 지방에서 나온 것이고 이제 금세공이 아주 화려하고 한쪽에는 코끼리죠. 코끼리고 다른 한쪽에 날개가 달린 자잔지 뭔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금세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눈길을 끄는 것 중에는 그 동서교류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은 남인도하고 정확히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여기 빨갛게 된 부분 있죠. 요 지역에서 나왔어요. 요게 마하라슈트라주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석굴이 있는 지역들이 다 마하라슈트라인데 대부분 거기 꼴하뿌르라고 하는 적이 있어요. 전시 도록에는 콜라뿌르라고 콜라뿌르 그 H자를 안 썼던데 인도는 이 H자를 꼭 발음을 해야 됩니다. 콜라뿌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브라마뿌리라고 하는 유적에서 1994년인가 1995년 제가 지금 연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많은 청동 유물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 중에 상당수가 동서교류를 이제 확실히 보여주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얘기한 안드라프라데시 항구는 이쪽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쪽 지역에서 나온 것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좀 더 이야기를 흥미롭게 하려고 그냥 갖다가 쓴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 중에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건 포세이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창을 든 선지창을 들었었겠죠. 포세이돈 창이 있고 청동으로 봤는데 이거는 로마제고 한 1세기경이라고 생각이 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 가지고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둘 다 이태리에서 만들었다고 생각되는데 역시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장면을 나타낸 것이고 이거는 그 주전자든지 그릇의 손잡이 부분인데 거기 큐피드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동서교류를 보여주는 유물들이고 또 나머지 것들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되는 유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2세기쯤 사타바나 왕조 물건이라고 생각되는 수레도 있고요. 그 수레가 있으니까 앞에 뭐 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이거만 나왔고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정병 뭐 그런 거 쓰고 그러잖아요. 저 불화에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그런 것과 같은 이제 모양을 가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다 꼴하포르 뮤지엄에 있는 것들이 몇 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금동판들 역시 인도 건데 지금 여기 보는 것들은 다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상서롭게 생각하는 길상의 문양들입니다. 그런 길상 상징들을 한 8가지 정도를 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이런 쌍어 모습이라든지 스와스티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8가지 종류가 여기 6개가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 못자국 같은 것들이 있는 걸 보면 어디다 이제 아마 못을 박아서 썼든지 아마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제가 꼴라프로 물건이고 꼴라프로 물건이 아닌 것으로서 이제 동서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서 요거는 그 인도 것도 아닌데 가져왔어요. 그 원래 전시에 나왔고 이건 페르시아의 술잔이죠. 그래서 이건 페르시아 것인데 이제 페르시아에서만 이렇게 사자를 조형하는 방식이 인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인도에서 사자 조각 같은 것이 처음 나기 시작하는 건 한 기원전 3세기쯤인 것 같은데 이제 페르시아 영향을 이제 많이 보여주는 그런 사자들이 여기 또 날개 달린 사자 모습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근데 이건 그냥 사자가 아니라 부리가 이제 독수리처럼 생긴 그리핀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 이건 아마라바티에서 나온 부조여서 보시면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지중해에서 나온 유물이라고 생각됐는데 출토는 인도 마하라슈트라 쪽에서 됐습니다. 이제 그런 유물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옷 같은데 붙였던 무슨 단추 장식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첫 번째 부분이 끝나는 겁니다.